고객정보분석부에서 중간에서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그 김선미님 윅2를 먼저 시작하고 다시 윅1, 윅3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이거 다 쉬어야 되시죠? 김선미님이 저한테 다음 페이지 지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넘어갈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2라고 엡실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잔차죠. 그러니까 그 우리 여기 그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가 이제 ax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그 선에 대한 공식인데 그 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 엡실론이 에라텀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잔차라고 합니다. 네. 네. 끝나셨나요?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박수. 다들 박수. 네, 하여튼 첫 번째 발표를 해서 상당히 부담도 되시고 했을 텐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를 윅1의 김보성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근데 이게 녹조입니다, 녹조. 그래서 녹조 발생 시기가 굉장히, 녹조라는 게 그 수온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녹조 발생 시기를 알아맞추는 게 어떤 그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더 정확하게 알아맞춘다는 거죠. 그런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저번에 우리가 그 초청 강연했던 다음에 그 이사, 그 방송 많이 나오시는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방송에서 자기한테 언제쯤 날씨가 시원해질 것 같으냐? 하도 지난 여름이 더워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네 빅데이터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9월 며칠 하고 딱 날짜를 얘기했는데, 8월 며칠인가요? 어쨌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그때 기온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기상대에서 그분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날씨가 그날부터 시원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냐? 이걸 물어본, 이제 그렇던 이제 에피소드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케이스 3에 보면은 태블러 포맷 데이터하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엑셀 보듯이 가로 세로로 해서 어떤 데이터의 컬럼, 데이터의 특성을 컬럼으로 쭉 나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쭉 모여서 이제 어떤 로를 엑셀 포맷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러 포맷 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드 데이터에 대해서 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핸들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메일이나 팩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 언어, 말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여튼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할 때 거기서 계속 발생하는 데이터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우리 엑셀 포맷대로 정해진 컬럼 데이터의 형식을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비구조화된 두 가지 방법을 성격의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냐는 기술적인 부분을 뒤에서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클라우드는 제가 보충 자료로 좀 준비했으니까 다시 뒤에 설명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은 리그레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뉴럴 네트워크,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스트럭처드 앤 스트럭처, 여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다 이제 앞으로 그 과정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소라님이 윅3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또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모임의 속패인데 상당히 좀 약간 지난주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음을 푹 놨습니다. 정말 역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똑똑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별 걱정이 없겠네요. 아까 설명하신 도중에 이제 폴스 포지티브 이제 그것도 참 보니까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사실 여기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비디오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툭툭 내던지는 그 용어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게 될 용어들인데,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그 머신러닝의 결과가 그 참값인데 거짓으로 얘가 분리할 경우도 있고, 거짓인데 참으로 분리할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섞이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조화를 해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적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뭐 좀 덜 분류해도 덜 정확해도 그 패스를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떨어질 사람을 카드를 줘도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냐.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시큐리티 관련된 거다. 그래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 통과가 됐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니까 이런 거는 통과돼도 될 사람을 통과를 안 시키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적용하려는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뒤에 이제 골치 아프게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그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죠.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카이프 모임을 하는 거니까요.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캐글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강사들이 미리 데이터를 다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신러닝을 할 때 우리가 아까 호기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을 다 했는데 기술적인 거. 근데 사실은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붙은 것도 사실은 데이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나온 거라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우리나라도 공유 사이트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볼 텐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고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캐글은 뭐냐면은 이 수익 모델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경연대회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캐글에는 그 상금 걸어놓고 누가 더 그 정밀한 모델을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약간 나오겠지만 그 뉴럴 네트워크 해갖고 이미지 고양이다 개다 이런 걸 이제 분류하는 아니면은 1에서 10까지 숫자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을 지금은 그게 99%까지 다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90%, 92%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경연 대회를 하면서 상금을 줘요. 1등 하면은 5만 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게 데이터들을 내놔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 어떤 회귀 예측, 가격 예측 같은 모델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데이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메디칼에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하여튼 캐그를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옛날에 뭐 누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1등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 빅데이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 데이터 공개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폐쇄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 작은 부분이지만 뭐 날씨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뭐 인구 구조에 대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를 이미 한 것도 있고 준비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실은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 가장 이제 이런 데이터 캐글 같은 데는 자기들이 경연 대회를 하니까 그 정제된 데이터를 저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데이터들이 정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또 다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그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랭글링이라는 게 데이터를 뭐 이렇게 조작하고 뭐 좀 뜯어 붙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개 갖다가 뭐 이렇게 끼워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머신러닝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이제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그 노가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캐글의 데이터 같이 깔끔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슨 뭐 인구 데이터 같이 그런 깔끔한 데이터가 손에 딱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우리 회사 내에서의 고객 정보 이런 거는 깔끔하게 들어오겠죠. 우리 CIF로 딱 그러니까 회사에서 딱 정리된 데이터 말고 우리가 다른 데서 추가적인 우리 회사에서 없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거를 가져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봐 주셔야 되고, 그것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노하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 주식시장, 주식 정보 같은 거는 그 증권사에서 API를 다 제공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주가 예측 이런 것도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이슈, 어떤 그 관심사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증권사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끌어올 수도 있어요. 뭐 과거 20년간의 종합 주가 지수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거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캐그를 보시면 되고요.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 준비한 보충 자료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좀 한번 보겠는데, 이제 아까 클라우드는 그냥 원론적으로 딱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그 항상 지금까지 우리는 컴퓨터를 회사 내에 전산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산센터에 그 호스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렇게 그 내 재산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었죠.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고객 정보 이런 것 때문에 폐쇄적이라서 뭐 외부에 있는 뭐 그 남의 회사의 서버에 내 데이터를 뭐 위탁한다? 뭐 이거를 아예 생각도 못하는 금기시한 상황이고,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조류가 클라우드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점점 양이 많아질수록 그 한 회사에서 그것을 데이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너무 기술 트렌드도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축하고 또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클라우드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같으면은 그 벤처 하나 차리려고 그러면 우선 벤처를 뭐 이렇게 뭐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벤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뭐 모여서 하겠지만, 뭐 내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DBA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어떤 그 하드웨어 인프라에 굉장히 그 많은 이제 투자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남의 기계를 빌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그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고요. 지금 아마존, 구글, IBM 다 미국의 유수한 회사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엄청난 돈을 이미 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LG 이런 데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 자기네 자체 그룹 안에서는 시작을 했죠. 그리고 외부 그 서비스를 이제 지금 확장해가는 관계고, 정부에서도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폐쇄적이었다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의 서비스도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 IaaS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인데 이건 기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존에 내가 하드웨어 뭐 디스크 몇 기가 몇 테라바이트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CPU 몇 개, 뭐 램은 몇 메가 몇 기가 그렇게 아마존 사이트나 뭐 구글 또 IBM도 마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계 용량을 딱딱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해서 선택하면은 그만큼의 기계가 저한테 할당이 됩니다. 다 버추얼 머신이죠. 누구랑 쉐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하드웨어가 할당이 되면은 그 IaaS는 나머지 거기에 어떤 뭐 오라클 DB를 깔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만 내 기계가 아니고 이제 빌린 거고,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예요. 이거는 그런 거 설치하는 것 자체도 어떤 웹 서버를 설치하고 이러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이 드니까 그런 거를 플랫폼으로 아예 다 설치가 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단에 내가 사용할 최종 소프트웨어, 여기 보면 뭐 이메일 있고 뭐 ERP가 있고 이런데 이런 거 말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 뭐 예를 들어서 웹 서버 레벨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걸 쓴다 하는 게 PaaS, 그러니까 PaaS라고 그래요. IaaS, PaaS, SaaS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SaaS는 아예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무슨 뭐 랭귀지는 내가 뭘 쓰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네가 알아서 깔아줘. 나는 그냥 쓰기만 할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서 저기 IBM 왓슨 노트북으로 지금 할 텐데 그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아예 다 깔아놓은 거니까 SaaS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사용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게 클라우드 구체적으로 보면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업체들이 있죠. 가운데 있는 게 아마존이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사실은 구글이 아마존처럼 대외 비즈니스를 안 해서 그렇지 그 클라우드의 규모만 보면 구글 자체가 쓰기도 너무 이제 벅차서 외부 서비스가 덜 활성화됐을 뿐이지 더 크다고 그래요, 구글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다시 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이 애저 클라우드로 바꾼 다음에 방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부흥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IBM 클라우드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IBM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들 거를 임차를 해서 더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아까 같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이 아니면은 파스 같이. 그래서 미국에 보면 뭐 허러쿠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파이썬, 여기는 파이썬 인프라만 다 쳐놓는데요. 그래서 파이썬 애니웨어는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파이썬에 대해서 깔 게 없어요.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 대신에 파이썬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특화된 서비스인데 뭐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뭐 하나 두 개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명하시면서는 이게 얘기가 안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제 얘기 끊고 하십시오. 거기 보면 데이터 양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020년까지 디지털 유니버스가 40 트릴리언 40 트릴리언 기가바이트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는 기가바이트와 요게 이제 40 트릴리언 기가바이트면 40 제타바이트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거 보통 요즘 이제 우리 개인 PC도 뭐 하드디스크 1테라바이트 정도 하지 않습니까?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페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하둡을 할 때 하둡이 뭐 페타바이트 단위를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데이터 하나, 우리가 파일 하나 다루는 사이즈가 페타바이트 정도 되면 하둡이 아니면 사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페타바이트 그 정도 사이즈고, 근데 엄청나게 큰 거죠. 1000테라바이트짜리 파일을 우리가 핸들링할 일이 있겠는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1000배가
엑사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의 1000배를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제타바이트는요, 요게 그 1기가바이트의 1조 배. 그러니까 1조 배가 이제 1기가바이트. 그래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하여튼,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아니다, 100만, 1000만. 죄송합니다. 1테라바이트의 1조 배가 이제 제타바이트예요. 그 정도 사이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 빅데이터가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오만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내가 이게 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빅이다 그런 건데,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하둡을, 그럼 빅데이터 하면은 꼭 우리가 하둡을 들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 은행 정도의 사이즈가 페타바이트짜리 파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판다스, 파이썬의 판다스가 대부분의 사이즈는 다 처리하는데, 뭐 한 200, 그러니까 파일 한 개가 한 200기가 정도, 그 다음에 레코드 개수가 한 1000만 레코드, 그 정도까지는 그냥 뭐 할 수 있다. 메모리 안에서 하는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 CPU 파워, 메모리 파워의 어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메모리가 워낙 메인 메모리가 작고 해서 하드디스크에서밖에는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무조건 하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상당히 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둡은 뭐 아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잘해 주실 줄 모르고 좀 준비했다, 이거 좀 빼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지금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계속 진행할까요? 반응이 없으시면 이제 불안한데, 이거 혼자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셔야지. 저는 지금 다 이게 커넥션이 끊겨서 나 혼자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불안하니까, 예.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 계속 할게요. 거기 그 사람들이 아주 쉽게 막 얘기하는 용어 중에 이제 뭐 딥러닝, 머신러닝이 나와서 그걸 약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일반인처럼 뭐 인공지능, AI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로봇 포함해서 뭐 하여튼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뭐 그런 것들 전부 AI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 게임도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그걸 이제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딥러닝, 머신러닝이 나오기 전에도 룰 베이스로 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계하고 우리가 기계랑 가상 대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다 인공지능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옛날, 그러니까 광의의 인공지능이고, 우리가 지금 다룰 것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뭐 로봇, 아니면 뭐 아까 게임 할 때 그런 룰 베이스로 왼쪽으로 누르면 뭐 무조건 뛰어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규칙을 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무언가를, 데이터의 패턴을 기계에게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시키고 예측시키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할 일인데, 딥러닝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머신러닝의 일부예요. 머신러닝의 기법이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신경망을, 신경망 중에서 이 단계를, 신경망의 단계를 굉장히 여러 단계로 만든 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이 딥러닝을, 뉴럴 네트워크는 역사가 40년, 50년 돼요. 이론적인 배경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런 단계,
어떤 깊이를 오래 그 깊이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딥러닝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바람에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덕분에 그 과거에 통계학자들이 해오던 어떤 그 통계적인 분석 기법, 이것들이 전부 다시 새로 리비짓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 리브랜딩이 된 겁니다. 통계학과 머신러닝은 사촌간이에요. 그 통계학 그 정통한 사람들은 머신러닝의 그 용어들을 접하기가 되게 쉬울 거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텐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걸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 통계학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그 지향점은 통계학은 기존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그 원인이 뭐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통계학은 샘플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이것을 처리한다는 거는 기존의 통계학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엑셀로 뭘 처리하는데 통계를 뽑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리소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머신러닝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통계학은 어떻게 하면은 그 샘플링을 잘해서 내가 추출한 샘플링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굉장히 그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 샘플 되도록 많은 데이터를 무조건 다 훈련을 시켜서 기계가 그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 그런 그 방법에 있어서 다릅니다. 지향점은 결국은 어떤 예측이나 어떤 통계학 이론적인 배경은 똑같을지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머신러닝에 크게 보면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먼저 얘기하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1만 장을 딱 기계한테 읽히는데 이 1만 장에 고양이가 뭐 5,000장이고 개가 5,000장이고 하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양이 사진이다, 개 사진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엄청나게 틀리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반복시켜서 그 개다, 고양이다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지도학습.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을 다 알고 있어요. 방이 몇 개고, 뭐 화장실이 몇 개고, 저 층수가 몇 개고, 그러면 얼마. 그 다음에 뭐 지역이 어디면은 또 플러스 얼마 더 되고 하는 가격을 다 알아요. 그 가격을 계속 주면은 얘가 이 리그레이션은 연속되는 값이에요. 우리가 주로 가격 예측이죠. 주가 예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불연속된 값들, 예를 들어서 개다, 고양이다, 아니면 트루다, 폴스다, 이거 심사의 통과, 리젝, 스팸이다, 스팸 아니다, 이런 분류를 하는 거고, 리그레이션은 아까 그 리그레이션 그 1차 y는 ax 플러스 b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일 거라는 걸 연속된 값에서 뭐 방이 5개고 뭐 침실이 2개고 무슨 뭐 화장실이 3개면 이 가격이 얼마 될까 하는 걸 예측하는 그런 게 리그레이션인데,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알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비지도학습입니다. 우리도 답을 몰라요. 근데 답을 모르는데 그냥 기계한테 네가 패턴을 찾아, 같은 것끼리 모아봐 하면은 지가 그 우리가 준 데이터의 공통점을 찾아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조금 별종이 있어요. 이게 강화학습인데, 리인포스먼트 러닝. 사실은 이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이 핫하게 뜬 것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장 핫해진 분야는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이거 전부 어떤 자기가 계속 시행착오 끝에 그 답을 스스로 배워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해가는 이제 그런 그 인공지능 이제 이런 쪽이 왔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사실은 이 이론이 40년, 50년 전에 다 이론적인 배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뭐 이제 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번 실망을 합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그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결국 그것들이 최근에 그 컴퓨팅 파워가 엄청 올라감으로 해서 다 해결돼서 다 이런 이제 오래된 그 이론들이 재조명받고 각광을 받게 된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은 사실은 전혀 좀 약간 별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다룰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한 게 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다 정립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분류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스 설명하시면서도 K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나오는데 요거는 KNN이라고 우리 하는 기법이 있고 뒤에 다 하나씩 다룰 겁니다.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게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고 랜덤 포레스트, 뭐 나이브 베이즈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통계학에서 출발한 머신러닝인데 사실은 지금 핫한 분야는 뉴럴 네트워크예요. 신경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뭐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주로 이미지 인식이에요. 그 우리가 그 사진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CNN이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RNN이에요. 요건 RNN은 우리가 그 음성 인식한다든가 또는 우리 그 자동 번역을 한다든가 그런 데 쓰이는 게 RNN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인코더는 여기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이 클러스터링 아까 그 언슈퍼바이즈드 그 우리가 답을 모르는 그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의 그 뉴럴 네트워크 버전이 오토 인코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GA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너러티브 애니버서리 네트워크 이래서 요거는 그 이미지 최근에 뜬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여기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 이미지를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요. 두 개를 놓고 한쪽에서는 이미지를 위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지를 이게 위조된 이미지인지 원본 이미지인지를 그걸 분류를 해요. 그래서 서로 한쪽은 다른 네트워크를 속이려고 하고 다른 네트워크는 이제 위조된 이미지를 그걸 판별해내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면서 정말 이제는 뭐 이게 만들어진 그 진짜 이미지인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복합을 해서 만들어낸 위조 이미지인지 아무 기계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정교한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만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경망의 죄송합니다. 그 머신러닝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가 통계학에 기초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1958년도에 첫 번째로 그 로젠벨트라는 사람이 그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태동을 됐고요. 그러면서 쭉 발전하면서 굉장히 그 기대를 받아요. 그래서 기계가 막 로봇가 진짜로 사람처럼 생각을 하겠네, 뭐 이런 식의 기대를 받았는데 1970년대에 그 유명한 마틴 민스키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퍼셉트론의 이론으로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이제 그 증명인데 어쨌든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트레이닝 할 수가 없다 하고 수학적인 증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갖고 대부분 그때까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연구를 하던 그 학자들이 다 다른 분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우리가 흔히만 얘기하는 이제 그 상황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가 돼서
그런 거 말고, 그럼 우리가 그 전문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걸로 해서 막 이렇게 실시간 뭐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80년대에 다시 중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역시 그 기대한 만큼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이제 성능의 어떤 성능 향상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서 AI의 두 번째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게 90년대 초까지. 그래서 AI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토론토,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캐나다의 토론토가 굉장히 그 AI의 성지가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그 캠브리지대 교수였는데, 연구비도 다 끊기고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그 마틴 민스키가 수학적으로 인공지능은 허상이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증명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연구도 끊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어디를 찾았냐면, 이게 토론토 대학의 그 당시에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학자들을 위한 연구소라는 이제 좀 그런 좀 특이한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갖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뭐 지금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신경망을 보면 전부 미분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다시 이제 머신러닝이 우리가 트레이닝이 가능하구나라고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대폭발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 머신러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단계로 왔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이론상으로는 아까 말한 그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 사람이 뭐 머신러닝의 대부라고 봅니다. 갓파더 오브 머신러닝인데, 이 별명이, 이 사람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낸 거가 하나, 그 이제 수학적인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가 제타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폭발했어요. 특히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를 엄청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GPU라는 게 나타났어요. 제가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GPU는 주로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됐었죠. 근데 엔비디아라는 데서 뭐 인텔하고 도저히 이제 칩 갖고 게임이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픽만 좀 빨리 게임하는 게이머들을 위해서 그래픽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GPU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거기 집중을 했는데, GPU와 CPU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이에요. 그 연산, 왜냐하면 GPU, 우리가 컴퓨터 게임할 때 컴퓨터 그래픽을 3차원으로 돌리고 뭐 폭발시키고 막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그 수학적 계산하고, 그게 전부 벡터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뉴럴 네트워크 계산하는 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매트릭스 계산이에요. 벡터 계산, 매트릭스 계산. 그래서 그 GPU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죠. 그 바람에 뭐 CPU로만 계산했으면은 그 데이터가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일주일, 한 달 갈 계산을 뭐 하루 만에 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이제 아까 말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그 이론적인 발견, 알고리즘의 발견,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어떤 이제 데이터의 폭발, 그리고 GPU,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머신러닝이 새로이 우리한테 각광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